안녕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시를 소개해 주시면서 김프로 이완배하고만 노는 것 같다, 이런 푸념이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됐습니다. 푸념이 아니고 사실인데. 아, 사실이었습니까? 앞서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김프로하고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12.12 쿠데타 이후 최대 반란, 반역, 용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용납할 수준을 넘어선 저에 대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의 장에 뭐 이렇게 발을 들이시려 하십니까? 아니야. 애들 노는 곳에. 그래도 그렇게 노는 게 부러워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뭐 친하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서로 디스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교수님? 드물죠. 사회적 위치에 무게가 더해갈수록 그러긴 쉽지 않은데, 이게 전 참 별 볼 일 없지만 저에게 그 특권이 있다라는 점을 들라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PD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해도 우리 김프로가 다 들어주고. 왜냐하면은 아직은 좀 가불관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뒤에 가서 어떻게 씹고 다닐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갑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라오서의 마씨 부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씨 부자요? 네, 마씨 부자는 성이 마씨인 아버지와 아들, 이런 뜻이죠. 예. 원 제목은 얼마라고 해서 두 마씨 아버지, 마씨 아들. 맞저런 건 마웨이라고 나옵니다. 예. 라오서는 조금 낯설 텐데요. 루신은 잘 아실 테고. 예. 그리고 바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소개해 드릴 텐데. 예. 루신 바진과 함께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3대 작가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마씨 부자는 영국으로 간
마쩌런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와 예. 마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런던의 한복판에서 겪는 약소국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마씨 부자, 중국인 부자가 영국 런던 가서 사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 1929년에 나왔는데, 예, 예. 1929년 단계에서 마씨 부자가 런던으로 가요. 이 당시에는 많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목사의 소개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요? 네. 근데 이 김 PD 같은 목사 지망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이 목사인데 대단히 위압적이고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중국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그리고 백인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형입니다. 예. 이상하게도 그 아름답게 그려진 목사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귀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지 압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 목사의 소개로 마쩌런 마웨이 부자가 런던으로 가서 겪는 한바탕 소동이라면 소동이고요. 또는 고통의 행로라면 행로입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영국인, 특히 백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모습 또는 이미지인데요. 지금이야 뭐 영국이 빅2라고 그래서 세계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1920년대만 해도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죠. 예, 예. 국내적으로는 군벌의 투쟁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얼룩져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강국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탈피기에 바쁜 나머지 온갖 악성 루머들을 확대 재생산해내면서 중국 이미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려냅니다. 예.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 예.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약소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영국인들입니다. 노고를 감내하며 2억의 도시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중국인에게 마음대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 차이나타운에 20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으면 그들은 5,000명이라고 기록했다. 5,000명의 중국인은 모두 아편을 피우고 무기를 밀매하거나 사람을 죽여 시신을 침대 밑에 감추거나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등 찢어 죽여 마땅한 일들을 한다고 기록했다. 소설과 연극, 영화에 묘사된 중국인은 모두 그런 뜬소문과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아가씨, 노부인, 아이들, 영국 왕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잘도 기억했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세상에서 가장 음흉하고 더러우며 혐오스럽고 비천한 두 다리 동물이었다. 20세기 사람과 국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강대국의 사람은 사람이다. 약소국은 개다. 중국은 약소국이다. 중국인이여 눈을 뜨고 보라. 눈을 뜰 때가 되었다. 허리를 고추 세워야 한다. 허리를 고추 세울 때가 되었다. 영원히 개가 되지 않고자 한다면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한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에 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 PD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중국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중국인 하면은 뭐 뜻모를 굉장한 자부심, 뭐 중화사상, 그리고 대국의 국민으로서의 상당한 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집니다. 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은 예.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대국적인 자부심, 뭐 자존감 이런 게 강하게 보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 소설에서 얘기하듯이 소설이나 영화, 연극, 뭐 기행문 등등을 통해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모두가 아편을 피우고 무기를 밀매하고 뭐 사람을 죽여 시신을 침대 밑에 감추고 저 뒤에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만은 개를 끌고 나가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부정적이고 악랄한 이미지를 획득해 나갑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체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 얼마 전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둘러싸고 조선족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뭐 소송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동포까지도 우리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과 함께 싸잡아서. 사실 한국 문학에서도 중국인은 김동인의 배따르기 이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소비해 왔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한 국가나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제로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인 중에도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예. 한국인 중에도 그렇듯이 한국인 중에도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국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하나 이미지로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서양인이 바라본 중국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뭐 동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이런 문제들 있죠.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 자긍심을 갖는 건 충분히 뭐 필요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산다는 이유로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하거나 편견을 갖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구절을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인들이 보는 중국인의 모습이에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리쯔룽보다 마웨이의 외모가 더 중국적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은 이랬다. 키가 작고 변발을 했으며 얼굴이 넓적하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코가 낮으며 눈은 한치 남짓한 구멍 2개가 뚫린 듯하다. 실룩이는 입술 위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다. 발발이 같은 짧은 다리로 건들거리며 걷는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서양인이 생각하는 중국인은 음험하고 교활하며 옷소매에 독살을 넣고 다니거나 귀에 비상을 넣어두고 숨을 쉬면 독가스를 내뿜거나 단 한 번의 눈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서양의 남녀노소는 그런 중국인을 상상하며 벌벌 떨었다. 이렇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만 이랬겠습니까? 일본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지만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도 대단했고요. 영국의 한복판에서는 여기서 아예 조선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이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은 또 얼마나 야만적이었겠습니까? 그게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인종주의의 근거를 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예술 모든 게 동원돼서 동아시아인들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논리를 정당화해 갔던 것이죠. 예. 우리 라오스라는 작가는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런던에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 마웨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런던의 식물원을 찾아갑니다. 식물원에 가면은 전 세계 온갖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제국주의의 실상을 딱 포착합니다. 마웨이의 독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의 땅을 빼앗고 국가를 멸망시킬 뿐 아니라 물건들도 가져와 연구를 한다. 동물, 식물, 지리, 언어, 풍속까지 연구한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우수성이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만 패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지식 수준도 높다. 지식과 무력. 무력은 언제나 폐기되겠지만 지식은 영원히 필요하다. 영국인은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제국주의의 본질을 통찰하면서도 영국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웨이의 독백의 형식을 빈 이 선이 중국 지식인의 어떤 갈망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핵심을 더 읽어낸다면은 그 길과 다른 길로 가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중국이 작금의 그 행보를 보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제국주의의 그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나 이 남한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약소국처럼 보이겠죠. 모든 걸 중국이 입장에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면서 서로 연대하거나 대화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겪었던 그 고통들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그대로 전가하는 꼴이 될 겁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도 라오스가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바를 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우울했던 지난날을 보낸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의 위치에 섰을 때는 또 이렇게 잊어버려요. 과거 역사를.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더 악랄하고 악독하게 못살게 굴고 약자들을 또 소수자를 그렇게 짓밟기도 하고 말이죠. MB도 그렇게 가난하고 비루한 그런 처지로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정하는 마음 또 끌어안는 마음 이건 없고 그냥 탐욕의 화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잘 꺼내셨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는지. 그 탐욕의 끝을 정말 모르는 건지. 예.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예수님의 소중한 뜻을 저렇게 더럽혀도 되는지.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해요.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에번스 목사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이 에번스 목사의 부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제국주의자가 유포한 동양의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주인공 마웨이가 에번스의 아들 폴과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을 보고 난 다음에 에번스 부인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번스 부인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부상을 조금 입은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가 화를 낸 것은 순전히 마웨이, 작은 중국 아이가 감히 폴과 싸웠기 때문이다.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들 발 아래 있다고 생각했다. 홍콩, 인도, 이집트, 아프리카 모두 그 또는 그녀의 땅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영국인들보다 몇 배는 아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를 바랐다. 에번스 부인은 그런 치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웨이가 감히 폴을 때려? 폴이 대단한 상처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에번스 목사를 제외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국주의적 지배 욕망들이 내면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 배우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비극의 길로 치달릴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관련된 책들,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몇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중국의 이면은 어떤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탐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 여담으로 루시는 대략 이런 그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냉철하고요. 예.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루신이 1936년에 이 세상을 버리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전설로서만 남는데 열강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중국을 보면서 중국의 이면, 중국인들의 노예 근성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책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쇼인 침대 추석 명절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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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빼뺀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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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뺀뺀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을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매우 불편해할 여행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비춰보는 데서 일정 정도 기특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중국의 속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주위에는 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긴장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비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글쎄요. 천안문 사태를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버릴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천안문은 그 천안문이긴 한데요. 예. 천안문 사태를 다룬 게 아니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중국사를 연구한 학자죠. 미국의 중국사 학계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인데 조나선 스펜스가 쓴 천안문이라는 19세기 말부터 1978년, 9년까지 약 100년 동안의 중국의 지성사를 다룬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책 제목만 보고 천안문 사태 1989년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 넘겨짚었네요. 네,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제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혁명의 세기를 헤쳐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1894, 95년의 청일전쟁, 그 이전에 물론 그 아편전쟁이 있었죠. 1940년대.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제 등소평의 개혁 개방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그 역사를 조나선 스펜스는 문학의 지성들을 하나의 좌표로 삼아서 촘촘하게 정말 멋지게 써놨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김 PD에게 한번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김 PD는 전자였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떻게 맛있는 걸 남줍니까? 좋은 책을 보면 저는 그래요. 좋은 책을 보면은 혼자 있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책은 중국사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이기도 하면서 역사서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역사책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다룬 시기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을 구성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 중국에 관한 역사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조나선 스펜스의 천안문은 중국 근대사를 다루는 가장 뛰어난 역사서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나선 스펜스는 이 천안문 말고도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대 중국을 찾아서라는 2권짜리도 볼륨에 못지않게 깊이를 갖추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반역의 책, 모지서의 지배자 어쩌뚱 등등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중국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조나선 스펜서를 안내 길라잡이 삼아서 중국을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펜스의 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 책을 번역한 정영무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스펜스는 역사를 어렵게 쓰지 않고 문학과 결합시켜 촘촘히 술을 놓듯이 풀어낸다.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3차원의 그래픽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역사책보다 더욱 치밀하고 소설책보다 더욱 감동적이다. 이것이 천안문을
중국과 현대 100년이란 시공을 뛰어넘어 빼어나면서도 보편적 인문 교양 서적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요체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칭찬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마디 군말이 없습니다. 정말 읽으시면은 감동을 하실 겁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은 전면에 루신하고 딩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신과 중국 근대의 대표는 여성 작가 딩링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뒤로 강유웨이와 양치차오 그리고 추우진 등이 뒤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문학자들과 사상가들,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근대사 100년을 촘촘하게 술 놓듯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어디를 펼쳐도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혁명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싸움이 필요하죠. 기득권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두 손 들고 물러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외세의 압력과 그 군벌들의 할거 등등을 통해서 민중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국내에서도 싸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들을 마주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비춰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 중에 쩌우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1902년 3년 요 무렵에 쓴 유명한 혁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혁명군인데요. 청나라를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쇠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외치는 선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혁명은 숭고하다. 그리고 장엄하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만리장성 끝까지 쿤룬 산맥 꼭대기까지 양쯔강 전역과 황허의 발원지까지 쫓아갈 수 있다. 혁명을 위해 나는 독립의 깃발을 꽂고 자유의 종을 울린다. 동포들을 향해 울부짖음에 내 목소리는 하늘과 땅에 메아리치고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진다. 들어라. 오늘날 우리 중국은 혁명을 해야 한다. 만주 왕조의 굴레를 벗어던지려면 우리는 혁명을 해야 한다. 중국이 독립하려면, 중국이 지구상의 강대국이 되려면, 20세기의 새로운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중국이 세계의 대국이 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오늘날 우리 중국은 혁명을 해야 한다. 아, 혁명이요. 동포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누구 없는가. 혁명을 소리 높이 외치고 혁명의 열매를 맺게 할 자가. 동포요. 혁명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라. 오늘 나는 혁명의 메시지가 방방곡곡에 퍼지도록 목청껏 외치노라. 혁명은 보편적인 진화의 법칙이다. 혁명은 세계의 보편적 원리다. 혁명은 과도기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기로를 가르는 투쟁의 정수다. 혁명은 하늘에 복종하고 인간의 바람에 응답한다. 혁명은 부정을 몰아내고 선을 창조한다. 혁명은 미개에서 문명으로의 전진이다. 혁명은 노예를 주인으로 바꾼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힘찬 혁명선언입니다. 혁명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혁명선언이었습니다. 예. 이게 20세기 초반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중국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했다면 그 좌표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속적으로 환기하면서 중국은 100여 년에 걸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혁명과 반동의 세월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혁명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중국의 인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에 젖었던 치추바이 같은 지식인들의 고통스러운 내면들을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국 혁명하면은 뭐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혁명만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내면적으로 이 사상적, 지성적 혁명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혁명은 민족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혁명이었으며 과학적이고 낭만적인 혁명이었으며 때로는 여성해방의 혁명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일상의 여러 국면에 걸친 어떤 총체적인 혁명을 아우를 수 있어야 비로소 혁명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김 PD가 많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합법적인 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단칼에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기득권 세력들, 특히 적폐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예. 저들의 반동이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매개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유포될 겁니다. 예. 그들과 싸워갈 때 하나의 방법이랄까, 하나의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사를 참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근대사, 현대사를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가 나갈 길을 읽는 것도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 대표적으로 60년대, 70년대를 중국 대륙 강타했던 이른바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숙청을 당했고요. 예. 고통 속에서 헤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딩닝이라는 이 책의 실질적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딩닝은 여성을 해방을 위해서, 중국 시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언어로 중국의 앞길을 밝히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전 참 궁금한 게 말이죠. 사실은 중화사상의 요체가 이제 공자에 대한 숭상 아니었습니까? 일단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자는 거의 뭐 철저하게 배격됐고요.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이 공산주의 정권이 중화사상으로 재결집되는 이런 양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주로 문화대혁명 때 이제 이 공자를 타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죠. 뭐 비림, 비공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또다시 공자 사상이 리바이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중화의 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열강에 의해서 중국이 고통받을 때는 열강과 대회를 하면서 중국의 독립을 꿈꾸었지만은 중국이 경제적인 힘까지 갖게 되면서 또 다른 제국주의의 야망을 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해요. 예. 그 뒷 배경에 공자를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월 선생이 중국에 관해서 쓴 좋은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을 다시 보고 왜 공자를 리바이벌 하는지, 중국이 갈 길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어쩌면은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PD의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행보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신중화 시스템에 한반도가 그대로 휘말려 들지도 모르겠다는 게 제 우려 아닌 우려입니다. 네. 뭐 미국도 중국도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떨 땐 친하고 어떨 땐 거리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밀당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느 한쪽에 완전히 올인을 해버리니 우습게 보이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그게 이 균형추 노릇을 못하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친미주의자들, 이른바 미국 없이 못 사는 유화적인 상태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비극입니다. 한반도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예.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 특히 중일 사이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아야 할 텐데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책을 근대 중국의 100년 혁명의 역사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조나선 스펜스 선생의 천안문을 비롯한 현대 중국을 찾아서까지 중국 근현대사에 관한 진단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금방 김 PD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 있는 입장까지도 조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만날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은 일본의 인권운동가 모로오카 야스코가 쓴 증오하는 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증오하는 입. 예, 일본인이 만들었군요. 네, 혐오 발언이란 무엇인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연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이른바 증오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일본의 혐오 발언, 예, 사실은 원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했었는데 중국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고요. 예. 요즘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중국을 잠깐 접고 오늘은 이 책을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떠도는 이 혐오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열받게 했던 혐오 발언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른바 MB 국정원에서 김대중 노무현과 5.18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혐오 발언들, 증오 발언들 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신문을 잠깐 보고 있는데 예. 그 미디어 오늘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예. 게시물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망할민, 빌주, 제왕화, 죽을 운, 얼동이라고 적은 뒤 전라인민공화국 순상교도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을 김미화해서 부르는 용어라고 비꼬았다. 순상교도들. 순상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표현을 순상이라고. 네, 조롱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어서 홍어들이 대한민국 망하기 빌다가 재앙을 맞아 얼어 죽을 몹쓸 짓거리라고 민주화운동을 증오하면서 쓰는 말이 있고요. 예. 이런 말들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예. 그걸 또 김대중을 중국어로 읽으면 찐따쫑이라 해서 찐따라는 속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혐오를 조장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고요. 예. 이게 국정원 조작으로 일베를 통해서 대량 유포됐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1기, 2기 민주정부를 이끌었던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혐오 발언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예. 노무현 번지 점프부터 시작해서 운지 점프라고 얘기하죠. 입에 올리기도 참 지저분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국정원의 조종하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됐다는 게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한 말입니다. 예. 성소수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민중의 소리에 나온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채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명수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청문회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시체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 허용까지 비호할 것이라며 인간의 파괴와 파탄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 주장했다. 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사냥하는 혐오, 증오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대량 유포됐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다 드러나고 있듯이 문성근 씨나 김미화 씨나 김여진 씨, 네. 내가 다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만은 이들을 직장에서 내모은 건 물론이고 그 사람들을 희화하고 성적으로 모욕하고 영혼을 학살한 그런 자들 이면에 뒤에 국정원이라는 한 국가의 정부 조직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사냥하는 이 혐오 발언, 증오 발언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고요. 북보서처럼 번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까지 옥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무로우과 야스코 선생의 증오하는 입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 증오 발언들, 혐오 발언들,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막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이 막말이 아닙니다. 이건 언어 오염 차원을 벗어난 범죄 행위고요. 영혼을 살해하는 그야말로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PD를 뭐 얘기할 때 막말 김용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맥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고 제가 아는 한은 그건 뭐 증오나 혐오하고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과거 정권들이 9년 동안 쌓아놓은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터져나온 걸 보면은 아, 저들의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증오 발언, 혐오 발언의 대대적인 유포였구나. 이 심증을 굳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증오에 관해서 특히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재특들의 발언들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미립국자는 죽여라. 어서 목매달아라. 조선인. 똥 먹는 원주민 박멸. 똥 먹는 원주민은 조선인을 얘기하는 거죠. 해충 박멸. 한국인 매춘부 5만 명을 때려 죽여라. 조선인 매달아라. 독을 먹여라. 뛰어내려라. 이런 식입니다. 바퀴벌레 쫑코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이 쫑코란 바보. 일본의 그 오사카 쪽의 사투리입니다만은 제1조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범죄자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혐오 발언들, 증오 발언들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몇몇 생각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전 도쿄 도지사가 있죠. 예. 이 사람을 이 저자는 차별 언어의 박람회, 우리말로 하면은 증오 발언의 백화점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인과 조선인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민족적 DNA를 드러내는 범죄가 만연하여 곧 일본 사회의 본성을 바꿀 우려가 있다. 면서 이 중국인에게 범죄자가 될 DNA가 있다는 거죠. 예. 조선인은 더하다는 거고요. 이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너무 좀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도쿄 도지사까지 지낸 작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증오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문명이 초래한 것 가운데 가장 나쁘고 유해한 게 할망구랍니다. 여성이 생식 능력을 잃고도 계속 사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죄라고도 하죠. 남자는 80살, 90살이 되어도 생식 능력이 있는데 여자는 폐경하고 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이 100살 넘게 살면 지구에 매우 나쁜 폐해라고 해요. 이게 일본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이시하라 신타로의 발언입니다. 이게 믿깁니까? 믿기지가 않죠. 예. 근데 이런 일본 극우 세력들이 아베 신조 수상도 마찬가지죠. 극우 세력들의 대대적인 지원하에서 재특이나 넷 우익, 인터넷 우익들이 이런 걸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발언들과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일베를 통해서 국정원이 유포한 혐오 발언들과 낙차를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같은 맥락이죠.
소수자를 차단하고 자신의 그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혐오와 증오를 전염병처럼 유포한 자들의 행태들이 지금 이 모로코와 야스코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증오를 부추기는 우익들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증오의 피라미드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오 발언은 폭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견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리고 편견에 의한 행위, 이어서 차별, 그리고 폭력, 급기야는 제노사이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증오의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증오의 피라미드 속에서 혐오 발언과 증오 범죄가 아주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인종적, 민족적, 성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나 일본의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 행각들에 대해서 한 채 성찰도 하지 않고 끝없이 아시아에 대한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우익들이 권력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못나게도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이 극우 세력들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혐오 발언과 증오 발언들을 대대로 유포했고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영혼까지도 살해했던 거죠. 이쯤 되면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김 PD도 네. 많은 부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워낙 만성화돼 가지고 배제당하고 뭐 불이익당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열받거나 뭐 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문성근 배우도 그런 말 했어요. 85년에 배우로 데뷔했는데 전두환 정권 때 아닙니까? 네. 배제당하고 고립되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민주정부 10년 빼고. 그래서 자기한테는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이 감흥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배우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또 이미지로 예술인 인생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이게 치명타라는 거죠. 특히 젊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김 PD 얘기에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런 혐오 발언이나 증오 발언에 둔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같은 정도로 뭐 증오나 혐오를 뿜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사실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혐오와 증오를 하나의 범죄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증오 범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예. 저는 이걸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책 의원이 성소수자를 향해서 뿜어대는 이런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혐오 발언들을 그냥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이야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지만 이게 확산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혐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혐오 발언의 해악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궁극적으로 이 저자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혐오 발언이 소수자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포, 흥분, 호흡곤란, 악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과도한 정신적 긴장, 고혈압, 정신질환, 자살까지 이르는 정신적 증상과 감정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 크레이그 핸더슨을 예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계속되는 감정적 고뇌, 자신감 상실, 일탈된 감정, 자책 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두려운 나머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해당한 영혼을 부여안고 얼마나 힘겨운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예. 이 책에서는 제일 조선인을 예로 드는데 인종차별의 고통을 겪었던 생지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살을 끝도 없이 고민하게 되고요. 이런 그 혐오 범죄로, 증오 범죄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을 사례로 예로 들면서 여러 노력들을 쭉 보여줍니다.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한국 사회도 이번 기회에
이런 증오 범죄나 혐오 발언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해야 할 거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가면은 이 증오와 혐오 발언들이 우리를 바로 덮칠 수 있다는 것. 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혐오가 나에 대한 혐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개인에게 끝날 뿐만 아니고 가족에게까지 이어지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동료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 벗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아울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9월도 벌써 21일,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9월도 금방 가고 추석 지나면 10월도 금방 갈 것이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예,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초겨울을 맞을 것 같은데 구치소의 보일러 잘 돌아가겠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MB를 위해서 저희가 또 챙겨야 될 것 같은데. MB에게 구치소의 보일러까지 틀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인권의 문제인데요. 사람인데. 그래요? 글쎄요. 정말 국민들 마음으로는 혼쭐이 났으면 좋겠는데 뭐 정치 탄압이다 뭐 그러는데, 아니 정치 탄압을 했던 사람이 정치 탄압을 이야기하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김용민이가 누가 막말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네, 근데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주의를 이렇게 깔아뭉갰던 사람들이 열매들을 오로지 자신들의 몫임양 우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방송 장악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그럼에도 민주주의적으로 싸우긴 싸워야 할 텐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오늘 뉴스를 보는데 유엔에 가 있는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각별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가 이 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니로가 받은 상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왜 받지? 혹시 영화 배우 했나? 그걸 하면서 이 상을 받으려면은 요즘 뜨고 있는 이명박 씨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다기보다는 우리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촛불 혁명 과정을 지켜본 세계인들의 시선이 대단히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사적 사건이기도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걸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그쪽에서 알아본 거죠. 예. 이게 또 다른 어떤 지렛대가 돼서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상을 받아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중학교 때 상 받아보고 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마치 제가 받은 것처럼 뿌듯하네요. 하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 PD는 상 받아본 적이 별로 없죠. 아유, 저는 이런 기성 체제 속에서 제가 평가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전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로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세계 생각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다시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 근현대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장정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1934년 말 10월 말부터 이듬해까지 약 368일 동안 펼쳐진 대장정이었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두툼한 책 2권짜리 책을 참조하니까 총 9,654km 예.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여기 기록된 걸 보면은 8만 명 정도가 출발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8분의 7 정도가 사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중국의 혁명 정신이 씨앗을 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대장정 과정에서 홍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홍군이 고초를 겪고 있던 중국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군들은 농민들의 그 고초를 나몰라라 하고 학살에 모든 힘을 쏟았다면은 이런 홍군은 국민들의 편에서 그 혁명의 정신들을 확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나왔던 슬로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손하게 말하라. 인민들 만나면은 그리고 빌린 것은 꼭 갚아라. 피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보상하라. 농작물을 망치지 마라. 부녀자를 희롱하지 마라. 포로를 확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예. 아무튼 이 대장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신적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정을 이끌었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덩샤오핑이나 후야오방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남아있는 그 재산 목록이 대단히 초라했다 그래요. 거의 가진 게 없이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하든 이건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정신의 한 줄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 대장정의 역사적 의미를 주목한 사람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영희 선생님입니다. 우상과 이성 그리고 8억인과의 대화, 중국 백서 등 7, 80년대 중국사의 그 세계사적 의미를 주목하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분이 바로 이영희 선생이었습니다. 예. 독보적인 존재였죠. 제가 이 대장정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대장정과 함께하면서 대장정의 정신을 오롯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가가 중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50년 동안 글을 썼는데요. 예. 딩닝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저께 소개해드린 천안문이라는 역사책이 있었잖아요. 예. 조너선 스펜스의 그 천안문의 역사책의 실질적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딩닝이라는 작가였습니다. 예. 그만큼 중국의 근대 정신, 사상사적인 의미를 고스란히 표현한 대작가입니다. 예. 딩닝이 쓴 소설들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건 소피의 일기하고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하고 오래전에 중앙일보사에서 나온 중국 문학 전집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은 쌍건 허를 비춘다라는 걸작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딩닝 선생의 작품 중에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라는 단편소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이 작품이 놀랍게도 1940년에 나왔는데 바로 일본군 성노예를 다룬 소설입니다. 안개마을은 마을 이름이고요.
여기에 대장정에 참가했다가 잠깐 요양 겸 해서 다른 마을로 작가가 갔다가 그 마을에서 전전이라는 그 여성을 만납니다. 18살 먹은 여성인데 18살 먹은 여성이 일본 군에게 끌려가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조선인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건 민족 문제이기도 하지만 젠더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끌려간 이 전전이라는 여성은 토굴 비슷한 곳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이 어린 여성이면서 일본군이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있을 때 끌려가서 성적으로 착취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마을에서 이런 여성이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대우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김 PD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병자호란 때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 얼마나 큰 마음에 비수가 꽂혔는데 돌아오니까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천대와 질시와 무슨 전염병을 안고 온 사람인 양 그렇게 야박하게 대뜻 위안부 피해자로 끌려간 그분들도 비슷한 박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환양년의 그 어휘는 정확히는 몽고에 끌려간 고려인들부터 시작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리고 그 역사가 식민지 시대까지 이어지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지촌에서 고통을 겪었던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소설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재앙이다라고 하면서 일본군에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 동네 수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까지도 아주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네, 자신은 깨끗한데 강간 같은 건 당한 적이 없다고 뻐기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전이라는 여성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혀 수치스럽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상황에서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그 과정에서 화자인 내가 전전이라는 어린 여성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봅니다. 이 듣는데 전전이라는 여성을 사랑했던 한 남성의 애처로운 그 사랑도 있고요.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 파괴당한 영혼이 구원받을 길은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명랑을 위장하면서 애써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전전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하다고 저자는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전전은 그가 풍기던 시원스럽고 명랑하고 유쾌한 어떤 분위기를 전혀 떠올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치 우리에 갇힌 야수처럼 복수의 여신처럼 누구에게 증오의 한을 내뿜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참혹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까? 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 전전이란 여성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그렇지만은 그걸 지켜보는 작가의 시선도 착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이 약소국, 지금은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열강에 갈갈이 분할되었던 중국 약소국이었죠. 약소국 여성이 당해야 했던 고통들을 대단히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우리 전전이 그래도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희망 어린 말로 이 마무리를 짓긴 합니다만은 이 전전이라는 한 중국 여성이 겪었던 고통은 일개 중국 여성의 고통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탈하에서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그 폭압적인 지배 아래서 지옥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우리 아시아 여성 또 세계 여성들의 공동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설을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딩링이 1950년대 말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공산당 정권의 관료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죠. 이게 작가가 하는 일이죠.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의 한 그 고통을 읽어내면서 우리 아시아의 공동의
아픔들, 상처들을 중국이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세계 G2의 한 강국으로서 중국의 입장이 좀 더 명료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딩링의 씁쓸한 소설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오늘 녹음하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 국회 방송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월드컵 축구 중계도 이렇게 가슴 조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행스러운 마음에 오늘은 좀 편안하게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 PD는 별 감흥이 없는 모양이죠?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결을 예상했었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가결 아닌 부결을 택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불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정치인들은 의외로 스탠다드한 답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국민의당이 부결적으로 택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정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만약에 부결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당으로서는 120석 넘지 않습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서는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또 밖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면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또 그러면 조기 총선을 또 압박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자기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런 그림이 있었군요. 예. 역시 김 PD가 정치에 관해서는 저보다 몇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별 말씀, 교수님.
저는 그저 초조하기만 해서 오늘 하루 애를 태웠었습니다. 예. 그것도 모르고. 예. 예, 오늘은 김명국 시인의 베트남 처갓집 방문이라는 시집 소개해드리면서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로 장가든 분들이 꽤 많죠. 제 주위에도 적지 않은데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베트남 처갓집을 오가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시인이. 예. 그 과정에서 쓴 시들이 있는데 참 오랫동안 여운이 남습니다. 점점 초라해져가는 농촌의 풍경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 있는 처갓집을 방문해서는 베트남의 오늘에서 한국의 과거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하는 시입니다. 먼저 읽으면서 말씀드리죠. 대숲이 있는 작은 마을이라는 시입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줄 압니다. 특히 이렇게 맑은 날이 계속될 때는 더욱 그렇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리도록 투명한 햇살이다. 눈길 닿는 곳마다 깨진 사금파리들이 은빛 언어가 되고 아침 해가 떠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강물은 잔잔하다. 아침마당에 빨랫줄처럼 늘어진 햇살을 칭칭 감아 올리던 나팔꽃 눈들이 보랏빛 물방울을 터뜨려 놓았다. 풀 끝에 이슬을 손톱으로 톡톡 건드려 밤새 오므렸던 채송화 꽃송이를 부끄럽게 벌리면서 고요한 하루가 시작된다. 봉숭아 꽃들이 줄을 지어 늘어선 마당 한 귀퉁이, 민들레가 피었던 산 밑 방죽에서부터 들판 안개가 살며시 밀려난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뇌시곤 한다. 울창한 수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 오솔길. 잎이 푸른 한 그루 상수리 나무가 되고픈 시절이 있었다. 가지를 떠난 새들이 어디론가 휙 날아갔다 날아오기도 하면서 풍성한 아침 햇살을 풀어놓은 채 개울물이 낮은 돌 그림자를 건드려 작은 여울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물 흐름 소리가 좋아 조용히 지느러미를 너울거리며 고깃대가 납작한 돌틈 나무 사이로 날래게 몸을 감춰 숨어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요한 강 언덕까지 나가본다. 나무 등짐 하나 가득 지고 노루묵게를 내려오는 산나무꾼처럼 털 끝에 이슬이 묻은 검은 까마귀떼 깃털이 떨어져 있는 외길목. 당산나무 그림자의 탑처럼 선다. 줍지 않은 논바닥 진흙땅에 박힌 이삭가도 같이 하늘 우물에 빠뜨린 눈썹 몇 개쯤 아득히 있고 갈수록 빛이 나는 저 억새 풀밭에 억새꽃이라든가 갈대가 바람에 몸을 꺾는 들판. 후두두 잎턴 쌀이나무가 기러기 울음 젖을 때 마음의 장작에 불씨 몇 중 꺼내 노를 지피고 감나무 그 북디붉은 전설이 까치밥으로 연근 대순마을에서 나는 동면하는 산짐승 마냥 긴 겨울을 나고 이른 봄 햇살로 다시 태어나리라. 네,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참 아주 아름답죠? 예. 언제까지 이런 시골 풍경을 그리워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내려갈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 아니, 낙향은 어디로 하시게요, 교수님? 저는 이 고향이 있으니까. 지리산.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갈 수 있는데 또 쉽지가 않죠, 마음처럼. 예. 이 시에서는 시리도록 투명한 햇살에 빛나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데요. 삶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네. 이런 또 풍경은 풍경이고 풍경 속에서 또 마음고생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헤아림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향을 시골에 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숲이 있는 작은 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그럼요. 이 시집의 제목이 베트남 처갓집 방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인이 베트남의 처갓집을 방문해서 쓴 시편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중에 한 편 맹그로브 정글에 베트공이 없다라는 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베트남 열대 지방에 가면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를 물에 내리고 있는 열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죠. 처갓집 근처에 이런 맹그로브 숲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베트콩은 없죠. 평화로운 장인 어른이 사시는 마을이 있을 뿐이죠. 처갓집에 가서 본 풍경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하다는 장인어른 논에 음력 설 명절을 한 보름쯤 앞두고 찾아간 아내의 친정집에는 논마다 아직 배동도 하지 않은 벼포기들이 가지런하다. 바람에 휩쓸리는 초록 물결들로 간혹 논과 논 사이 놓여있는 시멘트로 만든 무덤들이 보이고 바나나 잎으로 가려진 오솔길이 있다. 모자도 없이 슬리퍼를 끌고 나와 한낮 논뚝길을 한 10여 분쯤 걷다 보면 땀이 나서 그만 포기하고 들어오는 마디가 짧고 단단하고 격가지가 뭉툭한 대나무 그늘과 손에 휴지 같은 것을 쥐고 물고기를 키우는 웅덩이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고개를 돌리든가 눈치껏 피해야 하는 아랫도리만 착 가리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근처에 있다. 우리네 같았으면 쫓아라도 냈을 동네 사람들이나 옆집 고모네 식구들이 와서 이를 봐도 내버려두는 재래식 화장실. 지금은 건기라서 뒤집어 놓은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타보고 싶은 쪽배가 있고 원숭이 다리라고 부르는 나무다리가 있고 악어가 산다며 겁을 주던 쪽배가 다니는 황토빛 물길이 있다. 사람 사는 곳마다 활기찬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조사에 보나마나 뻔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는 거칠 것 없고 영혼이 자유로운 닭과 병아리가 있다. 논으로 들어가서 손잡이가 있는 약통을 등에 지고 농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숨어있는 베트남 군인들을 쉽게 찾기 위해 미군이 뿌렸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고엽제 피해 사진에서도 보았던 그런 정글 숲이 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예. 베트남 처갓집에 가서 본 풍경인데 제가 자랐을 70년대의 시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 김 PD에게는 이런 시들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직 젊으신 분이라 모던한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처럼 컨츄리한 사람들은 아주 살갑게 와닿는 시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렇게 정감이 있는 시골은 그 표정, 그 정서인 모양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재래식 화장실도 그렇고 누가 와도 말리지 않는 화장실을 써도 말리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또 마음껏 마당을 헤집고 다니는 영혼이 자유로운 닭과 병아리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예. 이래저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를 이렇게 읽긴 하지만은 베트남에 처갓집을 두신 분들은 어려움도 적지 않을 거예요. 자주 가지 못하고 뭐 하기야 한국의 같은 땅에 살아도 처갓집 자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저도 그렇고요. 예. 처갓집은 언제나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김 PD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갓집만 가면 잠을 잡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갓집만 가면 잠이 와요. 예, 그냥 먹고 자고만. 네,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머나먼 땅 한국에 와서 시집살이를 하는 이 아내가 한국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그 시 한 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묵은지라는 시인데요. 묵은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역시 홍어. 그렇죠. 예. 홍어 삼합에. 제가 종종 그 땡땡한 홍어 종종 시켜서 먹습니다. 알싸한 홍어. 네. 어떠세요, 교수님? 아니, 정말 좋아하셔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동네 형들하고 집들이를 했는데, 예. 동네 형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혼자 시켜먹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 소스가 아주 각별하게 맛이 나요. 아, 예. 그래요. 알싸한 홍어. 예. 아, 또 이렇게 또 우리 교수님 시간에도 PPL이 됩니다. 알싸한 홍어. 예. 맛이 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경복궁역 근처에 가끔 가는 홍어집이 있는데, 예. 그 집 홍어보다 몇 배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1599-6456. 1599-6456. 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 1599-6456. 틈만 나는 광고를 하시는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아무튼 맛있습니다. 네. 여기 홍어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예. 묵은지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우리하고 다른 입맛을 가진 분들에게는. 근데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며느리는 묵은지에도 이제 익숙해질 모양입니다. 읽어볼까요? 예. 처음엔 어떻게 이런 걸 다 먹고 사느냐. 절레절레 빨랫줄에 걸린 빨래 집게처럼 엄지검지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니만 고무줄에 튕겨나간 돌멩이처럼 세월간이 차츰 김치 익은 맛을 알았네. 묵은 김치로 참치 넣고 찌개도 제법 잘 끓이네. 국적 따고 난 뒤로는 누엔 티빗리행에서 한채연이라 개명도 하고 한국 사람 다 되었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지 요즘 들어 북적 국제전화 통화 시간이 길어진 아내. 장인어른 눈에다 이삭걸음을 주듯 한글로 이름 가르쳐준다고 꼭꼭 눌러 연필심이 부러져라 힘주고 김도훈이라 글씨도 종이에 써서 잘 한번 써보라고 눈깔 사탕 깨물고 앉아있는 아들놈한테 머리 쓰다듬으며 폴폴 된장 냄새가 나는 훈장 노릇도 곧잘 하는 아내. 네, 이렇게 나누십니다. 아이고 참. 네, 풍경이 선하죠. 예. 네, 이 낯선 땅에 와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좀 이국적으로 보이겠지만은 이분들도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멀리서 가까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이해하고 해야 할 줄 압니다. 명절을 앞두고 딱 좋은 시네요. 네. 근데 이 시인과 이 시인의 아내는 또 처갓집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이고, 다문화인데도 알콩달콩 잘 사시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좀 사나운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또 사람들이나 그런 사건들은 어디나 있게 마련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관계들이 많아질 텐데 다문화라는 말보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방법들을 이래저래 궁리를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감 있는 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감하는군요. 네, 우리 베트남 처갓집 방문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앞둔 한 주간 또 좋은 시, 또 좋은 책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